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온 북한이 공중을 향해 총탄 10여 발을 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초소 근처에 40여 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고위급 접촉을 약속한 남북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고 휴전선 주변의 주민들은 불안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황준원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총탄 발사 상황에 대한 합참의 발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총소리를 듣고 확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제3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합참의 발표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경기도 연천 합술이라는 곳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후 3시 55분쯤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10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합참은 또 오후 4시 50분쯤부터 민통선 일대 아군 부대 등의 북한군 고사총탄, 좀 두꺼운 총탄 수발이 떨어져 있었지만 확인된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총탄이 떨어진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 5시 30분쯤부터 경고방송을 했고요. 이어서 5시 40분에 북한군 지피 일대에다가 기관총 40여 발을 쐈습니다. 네, 결국 이 극우단체 전단 살포 이게 발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단 문제 때문에 남북이 실제로 총을 쐈던 것은 비록 공중을 향해 쏜 거지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삐라 살포는 오두산에 있는 통일전망대, 그리고 통일전망대의 주차장, 그리고 연천 지역 이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연천 살포 같은 경우는 비공개였지만 북한에서 그 식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총을 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곳은 통일전망대 그렇습니다. 주차장.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네, 그쪽에서는 총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당국이 이 전단 살포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예, 오두산 행사에 통일부 관계자 공무원이 나가서 좀 자제해달라 이걸 요청한 정도였고요. 네. 경찰이 막진 않았습니다. 또 어제는 통일부 관계자가 그 단체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좀 완곡한 자제 요청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경찰이 이런 행사를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았던 대로 지역 주민들이 워낙 불안하니까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태도를 그동안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남북관계 불안 요소가 됐습니다. 네, 뭐 우리 당국의 대응은 그렇고요. 예. 북한은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총격을 했을까요? 예, 이 대북 전단이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에서 이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위협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단 문제를 매개로 해서 남북 관계에 밀고 당기기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설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토요일에 내려와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고위급 접촉이 있기 전에 남쪽이 정말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떠보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 NLL 함정 남하가 있었고요. 또 오늘 총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뭐 중간 보고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예, 방위 협력 지침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에 있어서 미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 이 두 군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거를 규정한 문서가 바로 방위 협력 지침입니다. 네. 1978년에 소련 침공에 대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처음으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냉전이 끝난 후였죠. 1997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다시 개정할 예정인데 그 개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 보고서가 그저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의 성격에 관해서 뭔가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안전 확보에 필요 불가결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방위 협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지침에는 미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고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선 지역의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일 두 나라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이
그냥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예, 일치한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일본의 일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몸뚱이가 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건가,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나라하고 동지가 되고 또 어떤 나라하고 적이 될 건가, 이거를 따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한 거는 좀 거칠게 말하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2005년, 6년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이미 미국과 일본이 일체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지만 이번 중간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로 두 나라가 한 몸뚱이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어떤 적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결국은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걸 쓰면서 자기들이 직접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무장단체죠.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중동에 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지금 미국이 관여하다 보니까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대신 견제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사실이 이번 미일 방위협력 지침 중간 보고서에 나타나 있었다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서 못했었던 거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를 한국과 일본이 빨리 체결하라, 이런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길게 보자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라, 이런 압력을 미국이 노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협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액이 미국, 일본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참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관한 국내 좋은 글 칼럼 소개해주는 순서 지금 매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 준비해 왔습니까? 예,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칼럼입니다. 디 인터셉트라는 온라인 매체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낸 글인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꼭 짚고 가야 될 문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칼럼 제목도 좀 긴데요. 미국이 이집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다시 독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글렌 그린월드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요. 작년에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이 에드워드 스노든을 홍콩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 폭로 내용을 가지고 가디언에다가 보도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가디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경매 사이트죠, 이베이의 창업자가 탐사보도 매체를 만들어서 이 그린월드 기자를 데려갔습니다. 네, 뭐 사실 3년 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집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칼럼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예, 우선 그 2011년 아랍의 봄 후에 이집트 상황 일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타도가 됐고 이슬람주의 정파인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모하메드 무르시라는 사람이 2012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한 13개월 정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무바라크 독재 시절에 국가를 장악했던 군부가 작년 7월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쫓아냈고 그 쿠데타 세력의 대표인 LCC라는 사람이 지난 올해 6월부터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미국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칼럼의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랍의 봄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미국의 정치권이 이집트의 민주주의와 자유 편에 서 있다고 믿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믿어왔지만 아랍의 봄 이후에 3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그런 글들, 보도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미국의 정치권이나 또 언론은 군사 독재 체제를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무바라크 독재 체제를 미국이 지원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바라크 독재를 지원했던 미국, 지금은 LCC 독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가 그 LCC 이집트 대통령이 약 2주 전에 미국에 가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만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미국
미국의 중동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주춧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쿠데타로 쫓아낸 LCC 군부 정권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1980년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했던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는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30년 독재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던 일 이게 우선 충격이었고 그 후에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됐지만 다시 쿠데타로 쫓겨나는 그런 극적인 과정 또 거기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척하지만 실은 자기네 나라에 이익을 준다면 언제든지 독재 정권도 지원하는 그런 이중성을 확인해주는 아주 최신의 뚜렷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 그린왈트 기자의 칼럼이 보여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